세상 모든 기묘한 이야기 왓썹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문해르시님 원작의 귀곡입니다. 1985년 시국이 참 어지럽던 시절이죠. 경남의 작고 외딴 시골 마을인 귀곡리. 그곳에 좌천되어 내려간 한 젊은 경찰관의 이야기인데요. 그곳엔 도대체 어떤 기괴하고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문해르시님 원작의 귀곡 상편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문해르시의 공포괴담집 귀곡 일부. 1985년 비가 억수같이 오던 날이었다. 대학생 며칠 풀어줬다 들키는 바람에 좌천됐다. 후회는 없다. 군홧발로 사람들을 밟고 겁주는 일보다 조용한 곳에서 순찰이나 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연고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서부 경남의 시골 마을로 가기 위해 삐걱대는 차를 몰고 두박한 길에 들어섰다. 사람들 몇이 마중을 나와 내게 인사했다. 그중 어떤 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차의 반쯤 열린 창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귀곡리의 이장이었다. 충성, 새로운 소장님 되시지요? 환영합니다. 이것이 귀곡리입니다. 서울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시지요? 어제 식사는 하셨습니까? 좌천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일까?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을까? 귀신 귀에 울음곡이라는 한자가 스쳤다. 마중을 나온 자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매서웠다. 오해겠지만 조용히 있다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좌천되어 내려왔다는 걸 아는 듯했다. 요즘 사람들은 민감하다. 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파출소장 자리에 30대 젊은이가 온다고 하니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무자들도 자신보다 어린 상사를 좋게 볼 리가 없었다. 창밖을 보며 한동안 예전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양무성이 들어왔다. 에이, 그만 다 잦아뺐네. 직급은 경사인데 내가 오기 전부터 파출소장 행세를 한 듯 했다. 비어있는 자리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말투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장님,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요. 순찰은 고마 쉬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아닙니까? 위층에 소장님 환영식을 준비했는데요. 술이나 한잔 하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편육도 해오고 회도 또 하십니다. 올라가시지요. 어울리기 싫었다. 근묵자흑이라고 했던가. 불의는 늘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온다.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민간인에게 환영받을 수 있겠나.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행여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얼굴 붉히는 일이 발생할까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일부러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 그들의 경계를 피하자 싶었다. 정성 들여 준비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국밥을 잘못 먹고 내려와서 그런가 속이 좀 안 좋네요. 식은땀도 나고 몸도 떨리고 말입니다. 비도 오는데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순찰은 내일부터 하죠 뭐. 그는 읍내에서 약이라도 지어오겠다고 말했지만 인사치레 같아 적당히 거절했다. 몸은 이미 2층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른쪽 발이 계단을 밟고 있는 걸 다시 내가 불렀다. 잠깐만요. 제가 지낼 숙소는 어딘가요? 그는 억지 미소를 한번 쓱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곤 내 어깨에 손을 올린 채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기 보이지요? 붉은 수레도 지붕. 저가 소장님이 지낼 숙소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마을 사람들 말로는요, 저 집에 귀신이 나타난다 아닙니까? 처녀 귀신이라는데 잘해 보이소? 단단히 찍혔나 보다. 차를 몰고 가니 그의 말이 맞았다. 다 쓰러져가는 흉가였다. 고향이 서울인 내게 그곳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20m 정도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보니 고개가 절로 저어졌다. 씨발, 제대로 찍혔네. 아니, 이런 집에서 사는 게 가능해? 마루에 걸터 앉아 지붕에서 떨어지는 피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꼬마 하나가 대문 앞에서 머리만 빼꼼 내밀었다. 나는 아이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했다. 아이는 눈만 깜빡일 뿐 오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누이가 사과맛 주스 2박스를 챙겨준 게 생각나 그것을 주려고 가방을 열었다. 비닐에 주스를 담아 아이에게 다가가는데 대뜸 내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나쁜 사람들 잡는 사람 맞죠? 나쁜 사람들 보면 아저씨한테 말하면 되죠? 내가 경찰인 걸 알고 온 것 같았다.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사람을 때리고 잡아가는 무서운 이미지다 보니 친근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이 지역 사투리를 흉내냈다. 그래 맞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잡아가는 이 경찰 아저씨다. 그래, 누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제야 아이는 모습을 드러냈다. 누런 민소매를 입고 있었는데 배가 볼록했다. 귀여운 조카 같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어딘가를 가리켰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내가 방향을 잘못 본 걸까? 그곳은 다름 아닌 파출소였다. 17살의 아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을 건드렸다. 한참 동안 아이가 가리킨 곳을 응시했다. 꽤 떨어져 있는데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시끌벅적 요란하게도 떠들었다. 빗소리가 굵어졌다. 아이를 집에 그냥 보내기가 걱정스러워 비그치면 집에 가라고 말하려고 보니 아이가 없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이 동네야 나보다는 아이가 더 잘할 테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짐을 풀고 집을 둘러보았다. 안방 문을 열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청소라도 좀 해주지. 인심 한번 박하네. 눅눅하고 귀퀴한 냄새가 났다. 스위치를 켜보니 형광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캄캄한 방 안에는 친구만 한 채 있을 뿐이었다. 피곤하고 잠이 쏟아졌지만 여기서 자려니 깨름칙했다. 일요일쯤 나를 잡아 대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았다. 나머지 방들은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가까운 여관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탔다. 수십 번 차키를 돌려보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날은 어두워지고 몸은 피곤했다. 하는 수 없이 숙소에서 자야만 했다. 이불을 바닥에 깔며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다행히 빨랫비누 향이 은은하게 났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자기로 마음먹었다. 대자로 뻗었다. 무거운 몸과 바닥이 하나가 된 듯 눈이 감겼다. 저기요. 저기요. 웬 여자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일어나 문을 열었다. 손전등을 켜서 밖을 비추었다. 아무도 없었다. 비만 내리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다. 다시 문을 닫고 누우려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저기요.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17에서 22 정도의 나이대의 여자 목소리였다.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손전등을 켰다. 마당과 대문을 차례대로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짜증이 난 나는 마을 사람들의 짓궂은 환영식이라 여기고 무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엔 문이 닫히지 않았다. 무언가가 문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손전등을 켜서 그것을 비추었다. 기절했다. 눈을 뜨니 한낮이었다. 전날 술을 마신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다. 당장 수도가로 달려가 물을 틀었다. 찬물에 머리를 적시며 얼굴을 비벼대니 그제야 전날 밤 일이 기억났다. 사람들에게 귀신을 보았다고 하면 내게 뭐라고 할까? 그날 귀신을 보았다. 여자의 머리가 잘린 채 허공을 둥둥 떠다녔다.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퉁퉁 부었다. 잘려진 목에는 피가 떨어졌는데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것의 형상이 떠올라 무서웠다. 꿈은 아니었다.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정신이 없진 않았다. 처음 겪는 일이라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무척 그럴듯했다. 미지의 영역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현상이 왜 내게 나타났는지는 의문이었다. 범행을 그냥 저지르는 이가 드문 것처럼 귀신도 나타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복잡한 잡념을 뒤로하고 차에 탔다. 전날과는 다르게 평소처럼 시원하게 시동이 걸렸다. 커다란 대문을 빠져나와 파출소로 향했다. 백미러를 보는데 어제 봤던 꼬마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차를 세울까 했지만 시간이 없어 출근을 서둘렀다. 정말 기이했다. 어떻게 매 순간 희한한 일이 생길까. 등이 굽은 노인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초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있어서 더 답답해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창문을 열어 노인에게 위험하니 비켜주십사 부탁했다. 하지만 노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르신, 제발. 시계를 보니 이미 지각이었다. 차에서 내렸다. 노인을 안전하게 길가로 안내하려는데 그가 지팡이로 땅을 두드렸다. 눈을 의심했다. 노인이 흙바닥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조심해. 악마들이 너를 노리고 있어? 옆을 봐. 글자를 읽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 사람들 몇몇이 논두렁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입꼬리를 실룩댔는데 난감한 상황에 처한 나를 보니 즐거운 것 같았다. 노인은 지팡이로 내 발을 툭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무 그렇게 안 쳐다보는 게 좋아. 이따 저녁에 자네 집에 가겠네. 그때 문 좀 열어주게. 노인은 기침을 여러 번 하고는 노망난 듯 희귀한 소리를 내며 길가로 붙었다. 그제야 나는 출근을 할 수 있었다.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상부에 전화를 걸었다. 경감 송시영, 오늘부로 경상남도
윗사람이 말을 끊었다. 그는 혀끝을 차다 한숨을 내쉬며 면박을 줬다. 송시영이 누가 거기 소속인 거 모르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네 임마 거기 왜 갔는지 알고 있지? 반성 충분히 하고 공기 좋은 데서 푹 쉬라. 전화가 끊겼다. 양무성을 비롯한 근무자들이 그런 나를 보며 비웃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다. 내가 발악을 해도 이곳에서 나가지 못할 것 같다. 하루아침에 상종도 못할 인간이 됐다. 경찰이 된 지 1년도 안 된 순경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 근무자들은 은근슬쩍 내게 엿을 먹였다. 김순경이란 놈이 양무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양 계장님, 빨갱이 새끼들 풀어주라고 김희석이한테 사주받은 거 아닙니까? 간첩도 경찰 할 수 있습니까? 물 좋고 공기 좋은데 와가지고 반성 많이 안 하겠나? 너무 그러지 마라. 양무성은 자신의 얼굴에 대고 서류철로 부채질을 몇 번 한 뒤 내게 내밀었다. 우리 소장님은 고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결제나 해주이소. 그러고 한침에 미친 영감쟁이 만났다면서요. 정신 나간 영감쟁이가 맨날 순찰차나 경운기 앞에 얼쩡거리는데 웬만하면 자전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다니소. 우리는 순찰 갔다 안 들어올 거니까 전화나 잘 받아주시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 같아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하고 싶었지만 노이의 가족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 그만두었다. 귀곡리에 온 날부터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은 것처럼 불안했다. 목이 잘린 여자는 무엇이며 출근길에 노인이 한 말은 무엇인가. 각오를 하고 내려왔지만 숨쉬기도 버거웠다. 그래도 인간이라고 배는 고팠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밥까지 굶을 순 없었다. 읍내로 향했다. 손님이 없는 허름한 중국집에 들어가 짜장면을 시켰다. 짜장면이 나올 때까지 멍하게 앉아 주방을 응시했다. 주방장이 서툴렀다. 손에 일이 있지 않아서인지 뭔가 소란스러웠다. 한숨을 쉬고 있으니 주인장이 다가왔다. 못 보던 분이시네요. 예. 오늘부터 귀곡리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된 송시영이라고 합니다. 귀곡리에서 왔다고 하자 주인장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그는 밖을 한번 돌아보더니 테이블에 앉았다. 혹시 귀곡리 파출소에 새로 오셨다는 소장님이신가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고 쫓겨나는 줄 알았다.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왔건만 여기까지 내 소문이 난 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그는 주방에서 나온 짜장면을 내 앞에 두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흉흉한 마을에 부임하셨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요. 이 주변 사람들은 귀곡리에 가는 걸 꺼립니다. 예전에 살던 사람도 마을이 무섭다며 죄 떠났죠. 평범한 마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귀곡리에 관한 모든 걸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제가 이곳 토박이는 아니지만 아는 건 모두 말해드리죠. 주인장의 말에 의하면 귀곡리는 이상한 사건만 일어나는 마을이었다. 오래전에 한 여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뒤로 매년 사람이 실종된다고 했다. 실종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곳에 부임했던 파출소장 3명도 사라졌다는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귀곡리에 파출소장이 있었다고도 했다. 저번 파출소장님 이름이 뭐였더라?
정길현? 참 좋은 분이셨는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상부에 속은 기분이었다. 외딴 시골 마을이라 3년 동안 공석이었다고만 들었지 이전에 부임했던 소장들이 실종되었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 말은 나 또한 실종이 되거나 주검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좌천은 납득할 수 있지만 죽음은 납득할 수 없었다. 서둘러 파출소로 들어갔다. 주인장이 말한 정기련이란 사람을 찾기 위해 순찰일지를 살폈다. 3월까지 그가 서명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괘씸했다. 당장 뭐라도 집어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 든 순찰일지를 조용히 내려놨다. 정기련이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근무자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침에 만난 노인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악마가 나를 노리고 있다. 진실을 알려고 할수록 내가 위험해질 것이다. 맥이 빠졌다. 이대로 경찰을 그만둬야 하나 불안하기도 했다. 속이 좋지 않았다. 초보 주방장의 짜장면 탓일까? 귀공리의 민낯을 마주하게 돼서일까? 배를 움켜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모든 근무자가 자리를 비운 파출소의 화장실은 조용했다. 한참 동안 이를 보며 정기련을 비롯한 이전 소장들의 행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실 바깥문이 열렸다. 아이의 젠걸음 소리가 났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숙소에서 본 아이의 목소리였다. 당황스럽고 이상했다. 7살도 안 된 아이에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없는 척 조용히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끈질기게 나를 불렀다. 아저씨! 기어코 내가 있는 칸을 찾아내어 문을 두드렸다. 마지못해 아는 척을 했다. 너구나. 무슨 일이니? 아저씨 여기 있었네요. 나는 나쁜 사람들이 아저씨 괴롭혀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아이는 나의 처지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니?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아저씨는 잘 모르겠네. 아저씨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누나를 죽였어요. 어떡해요? 전에 있던 경찰 아저씨는 우리 누나 찾아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사라졌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문을 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파출소를 이잡듯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누나를 죽였다는 꼬마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주인장의 말이 생각났다. 꼬마가 언급한 경찰은 정기련일지도 모른다. 해가 지면서 귀공리의 하늘이 검붉게 변했다. 이름 모를 산새소리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교대 근무자도 오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우울함도 잠시, 또다시 병이 도졌다. 진실에 도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병말이다. 읍내로 나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 후배에게 정기련의 행방과 이전에 근무했던 파출소장의 정보를 달라고 했다.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찾아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걸게. 송 선배님, 조심하십시오. 위에서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자랑 접촉한 경찰들이 크게 당했습니다. 가족부터 건드리니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후배의 말에
현기증이 났다. 나 때문에 하나뿐인 혈육인 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난 멀쩡하게 살지 못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좌천이 낫다. 하지만 수상한 게 있는데 경찰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전화를 끊고 숙소로 가는 내내 진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집에 도착할 무렵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대문 앞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아침에 봤던 노인이었다. 괴이한 차림새에 눈살이 찌푸려졌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여기 사는 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인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노인이 집으로 들어가겠다니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모질게 굴 수는 없었다. 굽은 등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어르신, 들어오셔요. 슈퍼마켓에서 산 빵이며 우유를 대접했다.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치근했다. 부족하면 더 드십시오. 혼자 살게 돼서 이렇게나 많이 사왔습니다. 혼자 사는 거 알아. 전에 서울에서 왔잖아. 노망난 노인네도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지만 억지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노인의 다음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집에서 귀신 봤지? 그것도 둘씩이나 말이야. 목이 잘린 여자아이와 꼬마 귀신 말이야. 아이는 오늘 자네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찾아오지 않았던가? 남자아이가 귀신이라는 말에 혼이 쏙 빠져나갔다. 도대체 누구세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노인은 빙긋이 웃었다. 그러곤 외투와 두건을 벗었다. 80이 넘은 노인인 줄 알았건만 40을 갓 넘긴 중년의 남자였다. 덥다 더워. 놀라지 마시게. 이유가 있어서 변장을 했으니 말이야. 노인, 아니 사내는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충남 어덕마을에서 온 유연재라고 하네. 귀곡리에 온 지는 3개월이 넘었지. 정기련 씨의 부탁을 받고 왔다네. 정기련이란 이름에 눈이 번쩍 뜨였다. 정기련을 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유연재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조용히 좀 하게. 자네도 자네가 감시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은가? 난 아직 정기련을 본 적이 없다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실종이 됐어. 그를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흔적 하나 남지 않았네. 정기련은 선생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유연재는 품에서 종이를 꺼냈다. 정기련이 쓴 편지였다. 그것을 읽으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지금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땡땡군 땡땡면 귀곡리에서 파출소장을 하고 있는 정기련입니다. 이곳에 부임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을 겪게 되어 편지를 보냅니다. 이곳에 온 첫날 머리만 떠다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치근한 마음이 들어 이야기를 들어주었지요. 소녀의 부탁은 어린 동생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녀의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더군요. 귀곡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르쇠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살았던 집이 제가 머무는 숙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뒤지니 죽은 소녀가 쓴 일기장이 나오더군요. 귀곡리에 있는 어른들에게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당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기에서도 동생의 실종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소녀는 동생이 박수무당에게 잡혀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가 동생을 연매의 재료로 쓰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장에 적힌 박수무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알던 무당의 집이 아니더군요. 온갖 동물의 사체들이 굿의 도구로 사용된 흔적들이 있었고 사람의 두개골로 만든 물건도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귀신을 부릴 때 쓰는 물건 같더군요. 그곳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에 대고 소녀의 동생을 부르며 절을 하더군요. 저는 그 안에 아이가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돌로 항아리를 깨버렸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속에서 온몸이 젖은 조그마한 사내아이가 나왔습니다. 소녀의 동생인 것 같아 데리고 나가려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만져도 아이의 살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투명해서 안에 있는 장기들이 모두 보일 정도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녀와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보다시피 이 시대에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특히나 상부에 찍혀서 좌천된 인물이기에 저의 말은 거품과도 같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성희 씨에게 유 선생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흉내내는 요상한 괴물도 잡고 역병 귀신도 대체했다고 말이죠. 이 일은 유 선생 같은 미지의 능력을 가진 분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곡리 사람들과 경찰까지 모두가 한패인 이상 저는 살아남기 힘들 것 같습니다. 행여체가 죽더라도 소녀의 한은 꼭 풀어주십시오. 정기련 올림. 네. 서울에서 내려온 송 소장은 단지 억울하게 좌천당해 이 외딴 마을로 내려온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전임자였던 정기련 소장마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아주 위험한 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이네요. 처음엔 잘린 머리 귀신이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역시 사람이었죠. 마을 어른들이 한패가 되어 어린 소녀를 짓밟고 심지어 그 어린 동생까지 참혹한 주술의 제물로 삼아서 항아리에 가둬두었으니까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 내부까지 썩어 있어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비밀리에 찾아온 퇴마사 유현재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두려움을 먹는 귀신 편에 나왔던 그 유현재가 맞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먹는 귀신이 93년도 설정인데 이번 귀곡은 85년도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왜 노인이지 하고 의아했는데 노인으로 변장을 했던 거였네요. 자, 과연 송 소장은 이 끔찍한 귀곡리의 비밀을 밝혀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편 이어서 들어보시죠. 귀곡 2부. 혼란스러웠다. 정기련의 편지는 거짓말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소녀를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는가? 그녀의 동생에게 일어난 일은 또 어떻고? 무엇보다 유현재가 귀신을 잡는다는 내용에 한숨이 나왔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도 이곳에 온 첫날 봤던 여자의 머리를 생각하면 아찔했다.
한숨만 푹푹 쉬니 유현재가 편지를 뺏었다. 못 믿는 게 당연해. 이해하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직업병이 나왔다. 유현재를 사건의 용의자라고 생각했다. 정말 이 편지를 선생이 받은 겁니까? 그런데 정기련을 왜 만나지 못했습니까? 혹시 당신이 정기련을 없앤 건 아닙니까? 아니면 물먹은 나를 감시하기 위한... 유현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말 하면 또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나에게는 귀신을 보거나 퇴마하는 능력이 정말로 있다네. 하지만 이곳에 오자마자 박수무당의 덫에 걸려 도력을 빼앗겼어. 도력만 찾으면 이 사건을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도력이 없어 3개월 동안 정기련 씨가 귀곡리에 남긴 흔적을 찾아만 다녔지. 기가 찼다. 그는 무협지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증 환자였다. 조서를 쓰거나 용의자를 신문할 때 이런 부류의 인간을 많이 봤다. 대부분 거짓말쟁이이거나 현실 도피자였다. 선생, 아니 유현재 씨,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현재는 빙긋이 웃었다.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하던 귀곡리 인간들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상했다. 송 소장, 이해하네. 하지만 내 말을 오해하신 것 같군. 나는 귀신이나 도술 따위를 믿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네. 어쨌든 간에 남매의 죽음 속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정기련 씨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네. 자네의 수사력만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테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두건을 쓰더니 다시 노인이 됐다. 밤 10시에서 4시 사이에 그것이 또 나타날 거네. 소녀의 머리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지만 동생을 찾아달라는 말만 반복해서 괴로울 게야. 흉측하게 죽었으니 흉측하게 나타나는 게지. 9시 55분이었다. 이상하게 온몸에 땀이 났다. 혼자서 귀신을 마주하려니 무서웠다. 죽은 사연이야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흉측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유현재가 방을 나가려고 했다. 그의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잠시만. 나의 애처로운 눈빛을 본 그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곤 문 앞으로 오라며 손짓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창호지에 구멍을 뚫었다. 저길 좀 보게. 여자아이의 목이 돌아다닐 것이야. 사람의 머리 하나가 대문 위를 넘어 숙소 마당까지 들어왔다. 그것은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며 동생을 찾아달라고 했다. 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고 그 때문에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한이 서린 표정에 간담이 서늘했다. 유현재는 사람과 귀신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며 속삭였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겠지만 귀신은 밤에도 모습이 또렷하게 보인다네. 반면 빛이 있는 곳에선 사람이 잘 보이지만 귀신은 모습을 감추지. 어둠 속에서 여자의 머리만 보였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여자는 이윽고 우리가 있는 방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보게 송 소장, 일어나 보게. 이봐 송 소장. 눈을 뜨니 유현재가 내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귀신을 보고 또 기절을 한 모양이었다. 겁이 이토록 많을 줄이야. 생각보다 더욱 위험한 일에 빠진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계속 모르는 척하며 지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내 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몇 년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다. 유연재를 확실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기로 했다. 도력을 쓰지 않아도 며칠 돌아다니다 보면 귀공리가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게 되지. 이곳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는 지난 3달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가 이곳에 도착했을 무렵이었다. 한 아이가 개울에 빠져 허우적대기에 구해주려고 무리를 달렸다. 그런데 물에서 여러 개의 손들이 튀어나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귀신인 줄 알았으나 물에 들어가 보니 사람처럼 생긴 목각 인형이었다. 그것들은 유연재의 몸을 부둥켜 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도깨비나 영물의 힘을 빼앗기 위해 무당들이 허수아비 같은 덫을 만들어 놓는다 들었는데 유연재 본인이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발버둥 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그 때문에 도수를 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아이는 구하지 못했어. 물살에 그렇게 휩쓸려 갈 줄이야. 나중에 아이를 찾으려고 하류까지 내려가 봤는데 죽어 있더군.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 이상하잖아. 마을에 사는 꼬마가 물에 빠졌는데. 그래서 파출소에 찾아가 말했는데 시큰둥하더군. 억지로 순경 하나를 끌고 갔는데 아이의 시체가 사라졌더구만. 당황스러웠네. 그 아이가 자네 집에 드나들던 꼬마라네. 귀신이 된 게지. 유연재는 느낌이 좋지 않았다. 자신이 온 이유를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미친 노인 행세를 하며 다닌 것이다. 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틀간 본 귀공리 사람들을 떠올리니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마을의 비밀을 알아냈습니까? 물론이지. 그렇다면 이번엔 내가 자네에게 묻겠네. 내가 죄를 밝혀내면 자네가 이 마을에 있는 자들 모두를 구속할 수 있겠는가? 그의 확신에 찬 눈빛이 내게 큰 시련을 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시련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는 것이었다. 좌천되어 왔지만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선생의 말을 모두 믿을 순 없지만 제가 조사를 하고 증거도 확보해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선생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곳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관련된 모든 이들 벌받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모두 말해주세요. 그는 내게 모든 걸 털어놨다. 그들의 죄악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이고 엮여 땅속 깊이 박혀 있었다. 유연재가 말한 귀공리는 한마디로 귀신을 부리는 무당들의 마을이었다. 귀공리는 오래전부터 무당들이 터를 이룬 곳으로 신기가 뛰어난 박수무당 육병달이 이곳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다. 육병달은 본래 경남에서 가장 용하다는 백녀보살의 조수였으나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됐다. 백녀보살은 그가 무당이 되는 걸 반대했는데 신을 사적인 이익에만 쓰는 인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육병달은 결국 백녀보살을 죽이고 그녀가 가진 모든 비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잡기만 부리던 그가 어느덧 거대한 귀신을 부리는 무당이 된 것이다. 그는 더욱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다. 도깨비 덫도 놓아보고 구미호나 호랑이 사냥에도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연매였다.
연매란 무당이 사람을 재료로 하여 주술이나 의식으로 만든 귀신이다. 연매로 만들어진 귀신은 무당의 충실한 종이 되어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사람에게 빙이 되어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들기도 한다. 그는 연매를 많이 만들고 싶었다. 뛰어난 효력을 가진 연매의 재료는 아이였다. 어느 날 육병달의 눈에 소녀의 동생이 들어왔다. 또래에 비해서 몸집이 작고 허약하기에 연매가 되기에 충분했다.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육병달은 마을 사내들에게 소녀의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예부터 귀공리는 무당의 말이 신의 뜻이기에 불문율처럼 따랐다. 더욱이 귀신을 부리고 저주를 내리는 무당이 시키는 일이라 거절한다면 큰 화를 입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양심이나 도덕 따위가 남아있을 무렵이라 쉽게 남매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고민하고 있는 사내들에게 무당의 새치현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내가 평소에 꼬마 누나한테 흑심 품고 있는 거 다 안다. 장괴도 가고 얼라도 있겠지만 남자는 남자아이겠나. 내한테는 꼬마를 주고 너그는 계집애를 가지라. 내 아무 말도 안 하고 도와줄게. 말해봐라. 최음제 좋은 거 하나 맹글어주면 되겠나. 구미가 당기나. 사내들은 무당의 명령보다 소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사내들은 생활비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소녀를 마을 회관으로 불렀다. 그들은 영악했다. 소녀의 정신까지 지배하려고 했다. 처음은 이장이었다. 인자한 척 먹을 것을 주며 소녀를 안심시켰다. 달콤한 빵과 우유를 먹은 소녀는 약에 취했다. 이장은 본색을 드러냈다. 혼미해진 소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을 잊어갔다. 매일 밤 마을회관에서 사내들을 맞았다. 육병달의 마약은 무서웠다. 소녀에게서 이성을 모두 지워버리고 쾌락만 남겼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도 잊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일어났다. 여자들이 마을회관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들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한 불려우라며 소녀에게 욕을 퍼부었다. 이성을 잃은 소녀에게도 도덕이나 예의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남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며 그녀들을 조롱했다. 분노한 그녀들은 소녀를 산으로 끌고 갔다. 소녀를 둘러쌌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녀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다. 소녀가 괴로워했더라면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당돌한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누군가 삽으로 소녀의 목을 내리쳤다. 이장의 아내였다. 단칼에 목이 떨어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더럽고 천한 년이 어디 입을 함부로 놀려. 인연 하나 때문에 자기들 집안이 쑥대밭된 거잖아. 죽여도 시원찮아. 이장의 아내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책임을 나누자고 했다. 옆 사람에게 삽을 넘겼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그녀들도 삽으로 시신을 조각냈다. 어차피 더러운 몸이라며 이장의 아내가 합리화했다. 조각난 소녀의 시신은 그녀들이 각자 처리하기로 했다.
이장의 아내는 머리를 가졌는데 깨름직함을 느꼈는지 숲 아래로 던졌다. 사내들은 소녀가 자신의 아내들에게 살해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소녀의 죽음은 안중에도 없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해야만 했다. 이후 마을에서는 요란한 울음소리가 났다. 소녀를 죽인 사람들이 겁먹기 시작했다. 더불어 소녀의 죽음에 가담한 자들과 그의 자녀들이 실종됐다. 육병달은 귀신의 짓이 아니라며 굿이나 퇴마의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주민들은 마을을 떠났다. 공포는 일시적인 것이었다. 사건이 잠잠해지자 사내들은 육병달에게 또 약을 받아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환경의 소녀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데려와 마약을 먹이고 놀이개로 삼았다. 여자들이 찾아올까봐 파출소로 장소를 옮겼다. 류현재의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랬다. 처음 파출소로 오던 날 양무성이 2층에 환영식을 준비해뒀다는 말이 떠올랐다. 2층에서 새어나오는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뒤늦게 생각났다. 화가 났다. 당장 마을 곳곳을 뒤져 죄악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했다. 유현재가 막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섣부른 행동에 자네의 목숨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귀곡리 사람들에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죄도 아니야. 자네도 이전 파출소장처럼 되고 싶은가? 정기련이도 죽었을 게야. 이곳 인간들이 자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네. 자네가 진실을 파헤치려 한다는 걸 아는 순간 위험해질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무슨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유현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라며 난감해했지만 내가 있어 해결 가능성이 생겼다고 했다. 자네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그리고 육병달의 사당을 알아내어 나의 도력을 찾아주게. 자, 받게. 이건 나의 도력에만 반응하는 단검일세. 내 도력을 무당들이 쓰려면 3년은 숙성시켜야 하니 항아리 같은 곳에 넣어뒀을 게야. 그걸 찾으면 단검을 던지게. 이상하게도 내 앞에서는 육병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3개월 동안 귀곡리를 돌아다녔지만 유현재는 육병달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아니, 육병달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마을을 쥐락펴락하는 무당이라면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비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지어낸 거 아닙니까? 유현재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정기련이 남긴 흔적들을 찾았다고 했다. 남매의 집 화장실 천장에서 나온 쪽지가 시작이었다. 귀곡리 사람들의 죄악이 적혀 있었고 다음 내용이 적힌 쪽지의 장소도 적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유현재는 마을을 돌아다녔다.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자 그가 다시 품에서 쪽지들을 꺼냈다. 필체를 보아하니 근무일지의 것과 동일했다. 나는 또다시 의문이 생겨났다. 이상하군요. 그들의 감시로 마음이 급한 사람이 이렇게 글자를 또박또박 썼다고요? 의문입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읽어보며 사실도 확인하고 정기련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내야겠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지옥 속에서 희망을 본 기분이었다. 정기련의 말이 사실이라면 악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출근을 해 제일 먼저 양무성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양무성은 달라진 태도가 마음에 드는지 나의 어깨를 몇 번 두드렸다. 동생이 챙겨준 음료수와 건어물을 건네자 금방 화색이 돌았다. 제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약소하지만 이거 받으시고 다음에 제가 거하게 식사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김순경이 양무성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양무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왜 안 되겠는가? 그거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하자. 내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다 아이가. 이 젊은 친구가 서울내기처럼 깍쟁이가 아니더라고. 누군가는 내게 말하겠지. 진작 그렇게 살았더라면 좌천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 앞에서 연기를 하며 애써 가슴속에 차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구더기를 만나려면 함께 썩는 수밖에 없었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양 선배님, 혹시 남정네들만 모이는 건 아니죠? 양무성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거 송시영이 허세까이가. 오늘 밤에 서울에서도 경험 못한 거 내가 보여줄 꼬마. 기대 잔뜩 하고 있으라. 고개를 꾸벅였다. 양 선배님, 저 오늘 날씨도 덥고 어제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좀 마셔서 그런데 읍내 목욕탕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양무성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어 내 손에 쥐어줬다. 그만 나갔다가 한 5시쯤 들어온나. 목욕도 가고 언저리에 돈가스집도 있으니까 쉬엄쉬엄 해라. 콩만한 마을에 파출소장 없다고 큰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유유상종이라고 했던가. 썩은 척을 하니 썩은 것들과 어울리기 쉬웠다. 헛웃음을 치며 나왔다. 그리고 읍내로 향했다. 후배에게 정기련을 비롯한 이전 소장들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다. 유연재를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죄악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이토록 피곤할 줄이야. 또한 그들에게 미행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의 심정으로 경계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에 연락한다고 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녀석은 꽤 오랫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통화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행여 정보를 캐다가 상부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애타는 마음으로 손톱을 물어뜯었다. 찰카닥 소리와 함께 후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다 송시영. 너 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사무실 너 혼자 쓰잖아. 말도 마세요.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데모한다는 정보 때문에 서울은 비상입니다. 우리 쪽 애들한테도 대학생 애들 때려잡으라고 지시가 와서. 아무튼 저녁에 전화한다면서요. 도청이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요? 급해서 그래. 어떻게 좀 알아봤냐? 송 선배, 더 시골로 가더라도 웬만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거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파출소장마다 비극입니까? 이종수, 최명규 선배들은 사고로 사망했고 최근에 있던 정기련 경감은 실종됐습니다. 아니 웃긴 게 그곳에 가는 파출소장들은 죄다 좌천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마가 꼈나? 야 이 새끼야, 그게 웃기냐? 정기련 경감 가족들은 무사하고? 걱정 많이 되겠다. 녀석은 희죽댔다.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얼차려라도 줬겠지만 참았다. 아니 저도 그게 걱정돼서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은 정기련 경감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기련 경감이 특전사 출신이라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나. 가족들이라면 살아있다고 희망을 갖긴 하겠지만 살아있을까요? 선배, 그거 기억나요? 우길교 비리 캐낸다는 경찰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잖아요.
아찔했다. 특전사 출신도 실종된 마당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겁이 났다. 나는 전화가 끊길까봐 계속해서 동전을 투입구에 넣었다. 정기련 경감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좌천된 거래? 선배랑 똑같죠 뭐. 데모하는 학생들 풀어주고 고문하는 척하고 부산에서도 괴짜라고 소문이 났던데요. 그 뭐라더라? 맨날 사람들한테 퀴즈나 퍼즐 문제 같은 거 냈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다. 더부룩했던 속이 소화가 되는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당장 차로 향했다. 그리곤 유연재에게 받은 정기련의 쪽지들을 펼쳤다. 남매의 집에서 발견한 쪽지를 시작으로 내용의 가장 아래에는 추신이 적혀 있었다. 세 번째가 불안한 곳, 가장 먼저 켜지는 불, 아슬아슬하지만 가장 견고하다. 지옥의 문턱을 가리키다. 쪽지가 있는 위치였다. 귀곡리의 지명을 모르는 유연재는 3달 동안 돌아다녀 겨우 알아냈지만 의외로 간단했다. 세 번째가 불안한 곳은 징검다리를 의미했고 가장 먼저 켜지는 불은 마을 회관 앞 가로등이었다. 아슬아슬하지만 가장 견고하다는 건 귀곡리 사람들이 쌓은 돌탑이었고 지옥의 문턱을 가리키다는 마을 입구 표지판이었다. 쪽지를 펼쳐 순서대로 연결한 후에 뒤집었다. 약도가 나왔다. 귀곡리 입구를 중심으로 약도를 따라 상상했다. 도로를 건너 터미널 동쪽으로 직진하면 양복점이 나왔다. 양복점에서 다시 북쪽으로 직진하여 중학교를 지나면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가 있는 슈퍼였다. 그곳에서 다시 북쪽으로 가면 가게 하나가 덩그러니 나오는데 그것은 귀곡리 사람들을 피해 점심을 먹으러 갔던 중국집이었다. 주신, 못 보던 분이시네요 라고 물으면 귀신들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주세요. 네, 이야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 남매를 짓밟고 주술의 제물로 삼은 마을 사람들과 박수무당 육병달, 그리고 이 모든 악행을 눈감아주며 함께 썩어버린 경찰들까지. 하지만 여기서 가장 반전이었던 건 바로 전임 파출소장 정기령 경감이 남긴 힌트들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퍼즐을 즐겨 풀었다던 정 소장은 역시 그냥 당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연재가 모아둔 쪽지들이 알고 보니 하나로 이어지는 암호였고 그 약도가 가리킨 곳이 바로 송 소장이 갔던 그 낯선 중국집이었다는 대목에서는 전율이 돋기도 했는데요. 과연 정기련 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귀신들 잡으러 왔습니다 라는 말 뒤에는 어떤 결정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정 소장은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악마 같은 말에 맞서다가 희생되고 만 것일까요? 곧바로 이어질 마지막 이야기. 하편에서 이 끔찍한 귀곡리의 모든 진실과 결말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귀곡, 최종회. 다시 중국집을 찾았다. 주인장이 내게 물었다. 못 보던 분이시네요. 귀신들 잡으러 왔습니다. 주인장이 가게 문을 잠갔다. 주방장도 나와 창문을 잠갔다. 나는 굳게 마음먹고 테이블에 앉았다. 가게 안에 붉은 빛이 돌아 긴장됐다. 둘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다. 주방장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다. 제대로 오셨군요, 송시영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기련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다. 주인장이 정기련인 줄 알았다.
잘 오셨습니다. 송 소장님이 오셨군요. 정의로운 분이 수수께끼를 풀고 저를 찾아오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무성이 쏜 총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집 주인장이 구해줬다고 했다. 귀곡리에서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유현재라는 분을 기다리셨죠? 정기련에게 유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함정에 빠져 도력을 빼앗긴 사실을 알리자 난감해했다. 그는 유현재가 자신 때문에 위험해진 건 아닌지 걱정했다. 일이 좀 어렵게 되었지만 승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유현재 씨의 도력은 3년 동안 항아리에 숙성을 해야 무당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력에 담긴 항아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는 떠나지 않고 귀곡리를 돌며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병달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육병달이란 말을 듣자 두 남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정기련 역시 육병달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육병달은 무서운 무당이라며 반드시 유현재의 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궁금했다. 육병달을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잘 알까? 선배님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육병달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이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이 육병달과 한패일지도 모른다고 의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죠. 육병달과 한패라면 마을에다 몰래 쪽지를 남긴 뒤에 이곳에서 정체를 숨기고 지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며 말을 아꼈다. 찝찝함에 육병달을 계속 파헤치던 나는 후에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고 말았다. 파출소는 육병달의 몸과 같다고 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시절에도 파출소만 조사하려 하치면 근무자들이 막았다고. 파출소 뒤에 근무자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다고도 했다. 파출소 창고 뒤편에 엄청나게 많은 항아리가 있는 걸 얼핏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선생님의 도력이 봉인되어 있지 않을까요? 혼자 있을 때도 파출소를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했다. 이럴 때 보면 경찰로서 무능하다.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기절했지만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당한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눈빛은 그 말들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러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 사건은 비극적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오늘 밤 근무자들과 파출소 2층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주인장은 조심스레 입을 뗐다. 여자를 부를 것입니다. 매춘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약에 취한 아이들을요. 더러운 놈들. 송 소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들과 어울리는 건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유현재 씨의 도력을 찾기 위한 일입니다. 화장실 가는 척 빠져나가 도력을 찾을 계획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공포탄을 쏘십시오. 우리가 올라가 돕겠습니다. 송 소장님이 당하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그들은 윗옷을 들어올렸다. 왼쪽 가슴에 권총을 차고 있었다. 정 선배님, 이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여선 안 됩니다. 총은... 소장님, 우길교가 파렴치한 짓을 해도 무죄로 풀려나는 세상입니다. 이미 저들은 윗놈들과 결탁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가신 선배님과 저를 보세요. 소장님도 저들에게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고민이 됐다. 일단 현장에서 검거가 된다면 검거로 합시다. 중국집을 나왔다. 순식간에 태풍이 휩싸인 듯 했다.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심정이랄까.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다. 유현재의 말이 거짓이 아니길 바랬다.
그가 유능한 도사이길 기도했다.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파출소로 향했다. 눈앞에 숙소에 찾아왔던 꼬마가 나타났다. 차에서 내려 다가갔다. 자세히 보니 온몸이 젖어서 울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누나 찾아주세요. 제발 꼭 찾아주세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숙소에 나타난 목없는 소녀의 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아이의 누나는 또 다른 희생자였다. 꼬마야, 너 이름이 뭐야? 상복이요. 상복이에게 누나의 이름과 특징을 물었다. 그녀의 이름은 고상이었다. 자주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다고 했다. 녀석은 울며 개울가로 갔다. 숙소에 있으라고 했지만 해가 지면 물귀신이 찾아와 놓아주질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가혹한 현실을 겪게 한 인간들을 생각하니 욕이 절로 나왔다. 정기련에게 법의 테두리를 운운했지만 내가 생각해도 멍청한 말이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에서 법의 여신이 공평하게 저울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두 죽이고 나도 세상을 뜨고 싶었다. 해질 무렵의 파출소는 묘했다. 순경들과 마을 사람들이 입구에 나와 담배를 물고 있었다. 양무성도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갔다. 선배님, 덕분에 돈가스도 먹고 사우나 가서 푹 쉬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이, 동생 왔나? 아따, 얼굴 좋네. 그래, 여기 기다렸다가 내랑 같이 올라가자. 동생한테 오늘 소개시켜줄 사람도 있다. 문을 여니 화장품 냄새가 파출소 안을 가득 메웠다. 양무성이 2층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향은 더욱 진해져 현기증이 났다. 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서니 여러 명의 여자들이 한복을 입고 맞이했다. 한눈에도 어려 보였다. 얘들아, 이분이 누군지 아나? 대단한 분이시다. 인사드려라. 귀공리 파출소 소장님이시다. 양무성의 말에 여자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중 눈에 들어오는 이가 있었다. 상복이의 누나로 보이는 고상이었다. 상복이의 말대로 자주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새침한 눈으로 나를 봤는데 동생이 죽은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건지 걱정이 됐다. 여자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니 상 중앙에 무당옷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깡마른 체구에 새하얀 얼굴, 뱀 같은 눈과 새빨간 입술을 하고 있어 괴이했다. 긴 목을 꿈틀대며 내게 앉으라고 했다. 쉰 목소리에 힘도 없어 보였다. 저런 자에게 마을이 지배당했다고 생각하니 한심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었다. 녀석의 양옆에는 항아리 2개가 있었다. 연매를 부리는 항아리였다. 양무성은 술을 따른 후 일어났다. 자자,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 이 새로 부임한 송시영 소장님이 든든한 우리 편이 되는 날이거든. 지금까지 소장들 어땠습니까? 사사건건 끼어들고 이 정의로운 척하지 않았습니까? 주교들도 뒤로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누가 누굴 평가하고 벌을 주냔 말입니다. 송시영 소장님을 환영하며 건배! 건배! 모두 술을 들이키자 아비규환이 되었다. 딸 같고 동생 같은 여자들을 부둥켜 안고는 몸을 더듬었다. 유연제의 도력을 찾기 위해 왔지만 참고 보기 힘들었다. 특히 이장이 고상이를 안는 것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약에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그녀들은 뱀처럼
남자들을 휘감았다. 이 씨발,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상을 업고 이장에게 달려들었다. 놈의 얼굴을 몇 대나 때렸는지 모른다. 피투성이가 된 놈의 몰골에 침을 뱉었다.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은 새끼가 딸 같은 애를 건드려? 순경이란 놈들은 내 팔을 부여잡았다. 그것을 풀기 위해 안간힘으로 몸을 흔들었다. 육병달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틀렸다라는 말만 내던졌다. 그러자 귀공리의 사내들이 음흉한 얼굴을 들이밀며 가까이 왔다. 순간적으로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공포탄이었지만 정기련이 온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머리에 구멍 나는 거야! 순경 하나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자 그 자리에서 쏴버렸다. 공포탄 소리의 위력은 실탄 못지 않았다. 놀란 그들은 엎드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러나 바로 올라올 줄 알았던 정기련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놈들이 다시 일어섰다. 원래 처음은 공포탄인 거 알지? 그다음부턴 실탄이다. 어디 한 명만 와봐! 뒤에서 양무성이 한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아 뭐하노? 전마말 사쿠라다. 저 새끼가 실탄이 어디 있노? 당장 잡아라! 놈들의 눈빛이 이리처럼 변했다. 정기련에게도 당한 것인가 생각될 무렵 아래에서 파출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정기련과 중국집 주인장이 올라왔다. 살아있는 정기련을 보고 모두가 놀랐다. 저거 정기련이 아이가? 죽은 줄 알았더만 살아있었네. 둘이 총을 겨누자 양무성이 물러서라고 했다. 정기련이 살아있었네. 내가 쏜 총 맞고 영케 살아있었네. 정확하게 머리를 관통했어야 하는데 아깝다. 무리 중 한 놈이 달려들자 정기련은 그의 허벅지에 총을 쐈다. 실탄이라는 것을 알자 섣불리 덤비지 못했다. 저기 뒤에 저자가 육병달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실탄 3발이 발사됐다. 옆을 보니 중국집 주인장이 입술을 깨물며 울고 있었다. 그는 죽은 남매의 아버지였다. 정체를 숨기고 정기련과 복수를 도모한 것이다. 그가 쏜 총알은 육병달의 이마와 심장을 관통했다. 육병달의 몸에서 3줄기의 피가 뿜어져 나왔다. 유연자의 도움 없이 일이 쉽게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어디선가 나지막하게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라 더욱 괴이했다. 김순경? 새빨간 한복을 입은 김순경이 육병달 가까이에 다가가 항아리를 들었다. 양무성 곁에서 귓속말을 하던 놈이 왜 저기 있을까? 놈이 항아리를 열었다. 나는 정기련에게 똥을 쏘라고 다급하게 말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항아리를 열자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리며 새카만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 본능적으로 입과 코를 막았고 그것을 흡입한 이들은 온몸을 떨었다. 제기를 주인장이 쏜 놈은 육병달이 아닙니다. 그 놈은 총을 가지고 진짜 육병달은 저자입니다. 김순경, 너 이 새끼. 김순경. 아니 육병달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웃어댔다.
놈이 주문을 외우자 검은 안개를 마신 귀공리 사람, 순경 여자들이 몸을 떨어대며 다가왔다. 숨을 쉴 때마다 검은 연기를 내뱉었는데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같았다. 그들이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하나같이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는데 침을 흘리고 있었다. 함부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육병달의 주술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먼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치아와 손톱에 나를 세워 살을 물어뜯고 핥히었다. 살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밀쳐낼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정기련이 유연재를 애타게 기다렸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육병달의 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연매는요, 광경병에 걸린 개를 5살 먹은 아이와 같이 두는 겁니다.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얽히고 설키는 거지요. 지금 당신들 눈앞에 있는 거요. 사람 아닙니다. 미친 개새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조심하이소. 물리거나 손톱에 상처라도 나는 날에는 똑같이 될 겁니다. 육병달의 말이 끝나자 그들은 일제히 달려들었다. 정기련과 주인장은 정문으로 도망쳤고 나는 경찰서 뒤편으로 향했다. 유연재의 도력이 필요했다. 그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귀신처럼 찾아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쳤다. 숨이 차고 온몸이 아팠다. 그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어느새 나타나 나를 덮쳤다. 이상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았다. 정기련이 말한 항아리를 모아둔 곳은 보이지도 않고 육병달의 계략에 놀아난 것인가. 소름이 돋았다. 정기련과 주인장이 몸을 떨며 그들과 함께 내게 오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창고로 달려가 손잡이를 세게 흔들었다. 손잡이가 망가지며 문이 열렸다. 당장 들어간 문을 닫고 온몸으로 막았다. 그들은 문을 두드렸다. 곧 부서질 것만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유연재가 준 단검이 안주머니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순간 그것이 환한 빛을 내며 옷을 찢고 날아가 창고 바닥을 뚫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단검은 푸른 기운을 머금고 지붕을 뚫었다. 유현재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유현재는 도사였다. 문틈으로 그의 활약을 지켜봤다. 육병달에게 조정당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졌다. 그가 휘두른 목검에 맞은 자들이 검은 토사물을 쏟았다. 그에게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 나가지 않았다. 창고 안을 둘러봤다. 옷각 인형이나 박제된 동물 같은 요상한 물건들이 있었다. 단검에 뚫린 바닥을 열었다. 캄캄해 잘 보이지 않아 라이터로 불을 켰다. 수백 개의 유골이 쌓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아이의 유골이었다. 육병달과 귀공리의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특히 양무성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사람을 구해야 할 경찰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죽였다. 진작 알았으면서도 화를 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경찰서 뒷마당은 유연재의 도술로 초토화되어 있었다. 너희 성 소장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이건 당신이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란 이런 거군요. 유연재가 미소를 지었다. 보잘것없는 양반이 위대해 보였다. 저기 보시오. 정기련과 주인장도 정신을 차렸다. 파출소 패거리들을 잡고 있었다. 양무성이 못마땅한 듯 나를 흘겨보았다. 나는 놈의 멱살을 잡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지켜야 할 경찰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어이, 성 소장, 니는 아직 젊네. 종이가 밥 먹여주더노. 니랑 정기련이랑 몇 명 제외하고는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고 적당히 즐기면서 산다. 얼라 몇 명 죽었다고 일어나 본데 어차피 굶어 죽으랴. 범인을 잡을 때도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성을 잃었다. 놈의 얼굴이 뭉개지도록 때리려는데 정기련이 말렸다. 이런 놈한테 총까지 맞았는데 화도 안 나십니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연재가 나의 손목을 잡았다. 그만하시오. 이런다고 짐승이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그나저나 저기 보십시오. 귀곡리 주민들과 육병달 선생이 우리를 찾아왔네요. 육병달 뒤로 귀곡리 주민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낫이며 칼이며 흉기가 들려 있었다. 사람 죽이는 눈이 저렇게 생겼구먼. 이야, 무서워요. 그러지 말고 대표로 한 명씩 겨룹시다, 육병달 씨. 나에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에 가장 난감한 일이었어. 나는 전국구로 다니는 사람이 아닌 무명객인데 어찌 나를 알아보았소? 육병달은 당황하지 않고 웃어댔다. 그가 웃을 때마다 눈이 가늘어졌는데 살기가 느껴졌다. 유현재 도사라 하면 유명하지요. 가면귀부터 걸귀까지 사람들이 부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길 영생교도 몰아내고 역병기도 없애고 집배원이 정기련이 쓴 편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어찌나 영광인지요. 저도 도력이란 걸 갖고 싶어서 그대로 도사께 보낸 것이죠. 그렇게 쉽게 잡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육병달이 눈을 매섭게 뜨며 유연재에게 작은 항아리를 던졌다. 그것이 깨지며 안에 든 무언가가 튀어나와 내가 있던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목각 인형이 사람처럼 걸어 나왔다. 유연재는 긴장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댔다. 모구생 이해인 유살신 이성인, 모구생 이해인 유살성 이성인. 유연재가 부적을 뿌리자 그것들이 유연재의 모습으로 둔갑했다. 그들은 날아올라 목각 인형을 공격했다. 도력에 반응하는 도구라 부적 한 장에도 반응했다. 결국 진짜 유연재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서졌다. 어떻게? 니놈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런 도술은 어디에서 배운 것이냐? 유현재는 빙긋이 웃었다. 알 것 없다, 약인 놈아. 니놈들이 가져온 항아리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유현재가 또 다른 주문을 외우자 육병달의 항아리에 불이 붙었다. 그것을 들고 있던 자들이 모두 항아리를 던졌다.
안에 든 내용물이 불에 타면서 역한 냄새가 났다. 네 놈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죽인 것이냐. 환생도 못하게 연매로 만들다니. 넌 죽어서도 고통받는 지옥에 보내질 것이다. 그 전에 살아서 벌을 받아라. 너의 모든 능력을 없앨 것이다. 유현재가 던진 부적 몇 장이 육병달의 몸을 휘감았다. 순식간에 놈이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이었다. 믿었던 육병달이 당하다니. 혼란스러워졌다. 서서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유현재를 경계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며 서로를 경계했다. 바로 그때 육병달의 비명이 마을을 뒤덮었다. 중국집 주인장이 육병달의 다리를 도끼로 끊어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유현재도 말릴 수 없었다. 비명을 지르는데도 도끼질을 해서 상체가 서너 조각으로 절단됐다. 나와 정기련이 주인장의 팔을 잡았다. 너 오라고! 저 무당 새끼가 내 딸을, 내 아들을, 여기 있는 새끼들 모두 죽이고 나도 지옥에 갈 거야. 다 죽이고 지옥에 갈 거야. 하늘에서 먹구름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이라도 피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남매 아버지의 절규에 빗방울이 떨어졌다. 한참을 울어대던 그가 웃기 시작했다. 실성한 줄 알았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죽인 뒤에 사람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어. 웃긴 게 사람이 실종됐으면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시시했을까? 그래서 몇 년 뒤에 더 납치했어. 내 딸을 죽인 뒤에 여러 조각으로 만든 년들 말이야. 찾지 않더구만. 어이, 감나무집 한시에 왜 실종된 마누라를 안 찾는 거야? 어? 그년들 잡아서 우리 딸 어떻게 했냐니까 순이 풀더라. 순순히 풀면 살려준다고 했거든. 한시가 사람들을 비집고 나왔다. 네가 납치했다고? 그래서 내 마누라는 어디 있는데? 살아있나? 주인장은 웃어댔다. 살아있겠나? 죽였지. 우리 딸내미 다리를 잘랐단 말을 들으니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 그 마누라 16조각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저기 산에 뿌려줬지. 들짐승이 어마어마하거든. 주인장은 자신의 딸에게 손을 댄 여자와 그 자녀들을 죽였다고 했다. 남자들은 가족을 잃었음에도 밤만 되면 파출소 2층에 모여 환나게 시간을 보냈다. 전종벌이, 네가 사람 새끼가 네 딸내미가 실종됐는데 딸 같은 애를 품고 싶더냐? 미친 새끼! 네 딸은 아버지가 구해줄 거라며 울고 있었는데 말이야. 나와 정기련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을 잃은 한은 끝이 없었다.
그는 육병달과 이장 부부를 죽이기 위해 기다렸다고 했다. 살기 어린 눈으로 이장의 머리를 잡았다. 3년만 기다려달라고.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사람 새끼냐? 내 새끼들 복수를 위해 오늘만을 기다렸다. 주인장이 도끼를 높이 들어 이장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순간 아버지 안 돼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숙소를 떠돌던 그녀가 날아왔다. 사지가 온전한 채 고운 옷을 입고 나타났다. 주인장은 그녀를 보자 오열했다. 부녀는 부둥켜 안았다. 주인장은 미안하단 말만 반복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유연재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걱정 마세요. 따님의 뼈 조각은 모두 찾아 맞춰 관에 넣어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잘 보내주면 좋은 곳으로 갈 겁니다. 아드님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슬프고 아프지만 이제 그만 놓아줘야 합니다. 눈물이 났다. 나도 울고 정기련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 소녀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퍼졌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귀신의 울음이었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슬픔이 귀곡리에 가득 퍼졌다. 정기련 소장의 인맥이 총동원되어 귀곡리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밝혀졌다. 양무성을 비롯한 귀곡리 전 이장 대부분이 교도소에 수감돼 벌을 받게 됐다. 그러나 기사는 1986년 동계 아시안게임 개최로 지방신문에 조그맣게 나온 것이 전부였다. 이후 나는 서울로 복귀하여 밧줄 소장으로 일했고 정기련 소장도 부산으로 갔다. 중국집 주인장은 징역 20년형을 받았는데 감옥 안이 편하다고 했다. 유연재의 소식은 모른다. 그를 찾으려고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충남 어느 마을에 머물다 떠났다는 것만 안다. 그날 성복이 누나를 성복이와 만나게 해주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건만. 문화를 씨님 원작의 귀곡 하편까지 전부 듣고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네요. 정체를 숨기고 있던 중국집 주인장이 사실은 죽은 남매의 아버지였다는 점, 그리고 어리버리해 보였던 김순경이 사실은 진짜 악마 같은 박수무당 육병달이었다는 사실까지. 하지만 자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자처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를 말리던 딸의 모습은 가슴이 아려오기까지 했습니다. 퇴마사 유연재의 도움으로 아이들의 넋은 달래졌지만 남아있는 이들의 상처와 비극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죠. 마을 이름이었던 귀곡. 그러니까 이 귀신의 울음소리는 단순히 귀신이 내는 무서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쾌락에 눈이 멀어 어린아이들을 짓밟은 마을 어른들, 그리고 그걸 방조하고 동조한 공권력이라는 진짜 악마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슬픈 통곡 소리였던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명작 괴담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석구님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왓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